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이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현주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에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내 자산을 키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면 다릅니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과 인사이트, 오늘도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주 씨, 오늘은 1교시 어떤 수업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1교시 수업에서는요. 박찬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회 하반기 스몰캡 투자 전략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2교시에서는 두지영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과장의 연금 ETF 투자 4부작의 마지막 4번째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함께 투자, 주식, 부동산, 금리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원스텝, 투스텝,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네, 머니클래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종목을 사고는 싶은데 대형주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떤 걸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머니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께 이 옥석과 같은 종목들, 특히나 스몰캡에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워낙에 또 어려운 투자 방법이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자세한 팁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박찬솔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머니클래스에서는 또 처음으로 인사를 해주시는 뉴페이스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미래산업 보고 있는 박찬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업 주제에 맞게 또 맞는 선생님을 모셨어요. 오늘의 수업 주제가 하반기 스몰캡 투자 전략이잖아요. 저희가 이번 수업이 스몰캡 자체가 워낙에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 칠판에 있는 이 주제, 저희가 이번 수업에서 어떤 점을 알아가면 수업 잘 들었다,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스몰캡 주제이다 보니까 네. 스몰캡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기존의 라지캡을 보는 방식으로 스몰캡을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 프레임을 배워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몰캡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특성과 투자 전략들을 좀 우리가 알아가 보자라는 점들 함께 짚어주셨고요. 자, 그래서 저희 본격적으로 수업에 한번 들어가 보면 증권사에서도 기존에는 이제 대형주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왔었다면 이제부터는 특히나 이 스몰캡 기업들, 투자자분들이 궁금한데 정보가 없는 이 코스닥 기업이나 아니면 해외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미래산업팀을 신설을 해서 우리 선생님이 여기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방향성이 지금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저희뿐만 아니라 네. 여의도에 있는 다양한 증권사에서 스몰캡 분들을 좀 확충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정부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중소 중견 기업들의 성장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스몰캡 기업에 좀 주목해야 되는 시장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스몰캡 자체에서도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몰캡 투자 자체가 사실 하면은 정말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접근하기는 좀 무섭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실질 저PBR주 분석 툴을 개발했다. 이런 소식도 제가 접했거든요. 이게 어떤 점들을 좀 분석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지 좀 스몰캡 기업을 선별하는 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몰캡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거의 종합 예술 영역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냥 시장을 바라보면은 도대체 이 기업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르는지
직관적으로 알기 힘든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기업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전체적인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기업들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주식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일한 수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이 대기업을 사는 거와 중소형 업체를 사는 것의 주가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시총 차이로 인해서 먼저 시장에 시그널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업체로 평가받는 멀티플이 상향되는 그런 접근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대기업들이 본인의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발주를 내고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감을 주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그쵸. 전체적인 생태계를 보고 투자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벤트 드리븐 모멘텀도 있을 거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각자 애널리스트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이 실질 저 PBR조 분석 툴이 활용이 되는 건가요? 뭐 저 PBR 기준으로 네.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로 진입하게 되고 그러면 실적보다는 재무 안정성, 네.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에 좀 접근을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 PBR 방식이 좀 유리하고요. 네.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밴드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밴드 상단, 밴드 하단,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과거에 트레이딩 됐던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는데 네. 조금 더 높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뭐 50% 이상 매출액 영업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구조를 볼 때는 보통 PBR보다는 포워드 PER 기준으로 네. 12개월이나 24개월을 선행하는 지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분들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포워드 PBR을 어떤 식으로 지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주가라는 게 산업과 기업의 현 상황보다는 네. 미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12개월, 24개월, 그러니까 1년 아니면 2년 뒤에 있는 일에 대해서 다양한 산업 지표 그리고 기업 간의 미팅을 통해서 미래를 추정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년과 2년 뒤에 있는 이익을 지금 기준의 시총이랑 봤을 때 몇 배 정도 되는가라고 말씀드리면 가장 설명하기에 간단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종목 자체에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스몰캡 기업들은 IR도 잘 개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과 컨택을 하다 보면 인력 부족 아, 현상이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IR 전담 부서가 아니라 경영 지원실이라던가 뭐 재무팀이라던가 다양한 곳에서 이제 대응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좀 요청드려서 IR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갖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네. 그 이후에 미팅을 잡는 경우가 많고요. 정말 미팅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이 기업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미팅이 좀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중소 중견 기업들의 IR이 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IR 중요성에 대해서 기업분들에게 뭐 직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좀 많은 기업들이 IR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IR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는 데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미리 사전에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IR 좀 열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참 어려우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얻은 소중한 정보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리포트와 보고서들도 발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살펴보니까요. 주가 자체가 이제 워낙에 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 목표 주가랑 실제 주가 사이 괴리가 크다라는 지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우리 선생님의 시각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뭐 증권사에서 발간한 목표 주가 뭔지 뭐 리포트도 살펴보시고 하는데 이 리포트를 볼 때 꼭 어떤 걸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그 포인트 두 가지 한번 같이 여쭤볼게요. 네. 네, 질문이 너무 어, 길었나요? 재미있는 질문인 것 네, 같은데요. 결국에는 증권사에서 내는 목표 주가가 무엇을 네, 의미하느냐, 얼마나 보수적이냐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어, 그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를 네, 뭐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애널리스트가 내다 보니까 네. 애널리스트별로 이제 성향이 좀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보고서를 볼 때 한 명이나 두 명의 애널리스트를 섹터별 아니면 스몰캡 내에서 좀 오랜 기간 봐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고서를 내는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과거에 어떤 식으로 발언을 했고 어떤 수익률을 기록했는지 그리고 시장이 그 당시에 어떤 환경이었는지까지 감안을 해서 오랜 기간 좀 같이 동행하는 네,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조금 더 인사이트 있게 보고서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보고서를 볼 때에는 사실은 기업과 미팅을 한 이후에 획득한 정보를 50%도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죠? 보고서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정말로 확인된 사실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주가 변동에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과 밸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의견들이 노이즈가 끼지 않도록 보고서를 내야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한 문장에 주목해야 되는지 결국 한 음,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톤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네. 어떤 경우에는 산업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다른 산업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힌트를 보고서에 넣어놓기도 하거든요. 결국 이 업계에 대한 이해가 높다라는 가정하에 그것을 읽을 수 있을 거라는 힌트를 얼마나 잘 제시하느냐 이런 음, 것들을 좀 잘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도 굉장히 꿀팁이 될 것 같은데, 저도 평소에는 그 보고서를 볼 때 종목을 검색을 해서 나온 보고서를 이렇게 보지, 한 명을 좀 집중적으로 볼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렇게 딱 맞는 애널리스트 한 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보고서에 있는 그 숨은 의미들 한번 알아가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스몰캡 기업 내에서도 특히나 로봇 테마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신다라는 점들을 제가 사전에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대형 로봇주들이 올해에만 150%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형은 사실 실체가 있고 당연히 어떤 협력을 하는지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데 그 중소형 스몰캡 기업들은 이름만 로봇이고 들여다보면은 좀 허상인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로봇 산업들은 좀 어떻게 트렌드를 읽어야 되고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우리 선생님의 팁이 있을까요? 로봇 이야기는 네, 사실 굉장히 좀 범위가 넓고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음식료하고 네. 유통 섹터도 담당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 그 당시에 제가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됐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수주의 경우에는 물량 감소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시장에서 수출에 대한 주목을 하게 됐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수주가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로보틱스 섹터까지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결국에는 스몰캡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계속 판매를 할 때 물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어,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공정들이 그치. 필요하고 그 자동화 공정들을 로봇을 활용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수요를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관점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문제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글로벌리 중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인구 감소 영향권에 있고 이게 궁극적으로 글로벌 GDP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움직임들이 대기업 쪽에서 먼저 나오게 되고 결국 멀티플을 더 높게 받는다. 그러니까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계속 빠지는 물량, 결국 Q에 대한 대응책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 국면에 대해서 다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화두가 될 텐데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결국 이게 물량을 많이 만들어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단일 제조 유닛 대비. 그러니까 동일한 공장에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중소형 업체를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테마성으로 너무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주식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구간이 오게 되면은 누가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전체적인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국면 속에서 앞으로 성장률이 높아지는 그런 기업들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확실히 이 자동화라는 키워드가 이 산업을 비롯해서 경제 전반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수주에서 집중을 하다가 이 로봇 쪽으로 넘어오게 된 그 핵심에도 자동화라는 키워드가 자리를 좀 하고 있잖아요. 특히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금리 인상에 대한 키워드가 이제 6월 중순에 자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점들이 촬영일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의 급락을 좀 이끌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 이후에 좀 선별되는 이 로봇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따라가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이제 로봇 하면은 로봇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 AI라는 키워드가 같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런 피지컬 AI가 미중 간의 또 기술 경쟁, 또 패권 경쟁 속에서 더 중요해진다라는 시각들도 있는데 어떤 점에서 이 피지컬 AI가 그 가운데 화두로 등장을 하는 건가요? 물리적인 세계, 그러니까 네.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권까지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로봇이라고 하면 공장에 있는 산업용 로봇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피지컬 AI라고 하면 그 로봇이 더 많은 지능을 탑재하게 되고 가정까지 확대되는 국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 처음에는 LLM이라는 키워드, 그 이후에는 스스로 행동하는 AI, 어젠틱 AI, 네. 마지막이 피지컬 AI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개발 선상에 지금 있는 건데 네. 피지컬 AI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인간을 닮은 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지만 인간을 대체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구조상 높은 인건비를 축소시키면서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피지컬 AI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이 로봇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우리 선생님의 시각까지 좀 같이 챙겨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기업 쪽에서 이 로봇에 맞물려 있는 로보티즈부터 볼까 해요. LG전자랑 같이 이 젠슨황이 방한한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올라가다가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로보티즈가 1분기 적자 전환 소식도 있어서 지금 로보티즈는 어떤 강점과 리스크가 상존하는지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비중이 동시에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수출을 잘하고 있는 업체인데 우리나라에 수출을 잘하고 있는 로봇 업체가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에서 왜 로보티즈 제품을 원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액추에이터라는 휴머노이드의 관절 부품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네. 이 관절 부품이 매우 중요하고 전체적인 휴머노이드의 대부분의 원가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부품입니다. 맞아요. 네. 이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 QDD를 올해 4분기부터 생산을 할 예정인데요. 기술 패권 전쟁 안에서 로보티즈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흥미로운 흐름들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를 선택하도록 좀 강요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에서 과거에 화웨이를 제재를 했던 사례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 자금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기술 패권이라는 피지컬 AI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 수출 제한 조치, 이런 것도 준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늘도 미국 전쟁부에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군사 기업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앞으로 좀 위험한 기업이라는 형태로 좀 보고서를 발간을 한 리스트를 좀 제시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결국 로보티즈도 하나의 시장을 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좀 서 있고요. 실적도 말씀해 주셨는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때문에 결국에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3년 전부터 직원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이런 성과급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매출액이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실적은 성장할 게 분명하고요.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액추에이터 기술력이 정말 미국에서 통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앞으로 부품 업체들이 빠지게 될 텐데 그 시장을 로보티즈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제재 속에서 중국 시장은 일부라도 로보티즈가 LG전자와 협력해서 공략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포인트들의 하반기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지금 상장 1년 차인 AU 브랜드를 보려고 합니다. 경영진이 직접 지분을 확보를 했고 뭐 그런 자신감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기업의 성장성은 어떨지 좀 간단하게만 부탁드릴게요. 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1,200억 원의 매출액을 할 것이라고 공시를 했고요. 네,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젠 Z 세대를 공략하는 슈즈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이제 매장당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소비재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높은 가격이 중국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대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요는 넘쳐나고 있다. 매장을 앞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대할 텐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메리제인 슈즈라던가 발레 카테고리 슈즈라던가 성장하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전망들 아주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우리 선생님의 팁들이 훨씬 많이 남아있는데 다 못 전해서 너무 아쉽고요.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들은 다음 이 자리에서 또 만나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스몰캡 전략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연금 ETF 투자 4부작의 마지막 수업인데요. 저희가 오늘도 우리 머니클래스 학생들의 연금 ETF 세계로 안내해 주실 두지영 과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이렇게 저희가 4화까지 정말 힘차게 달려왔거든요. 1화에서는 제도, 계좌를 배웠고요. 2화에서는 액티브 ETF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봤고 지난 시간에는 AI 휴머노이드 테마까지 어떤 걸 잘 담아야 될까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인 만큼 그동안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예고를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마지막 화니까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요. 연금 투자, 연금 때 잘 수령하려고 준비하신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인출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인출에 대한 부분만 좀 특화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은 저희가 좀 곡간을 잘 채웠다면 이제는 현명하게 또 꺼내 쓰는 방법까지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치트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처음으로 또 저희 수업을 보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 연금 ETF를 굴릴 때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연금 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첫 번째이신 분들, 네. 연금 투자의 매력 짧게만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세금을 최대한 깎아주는 건데요. 사실 밀어주기도 하고 낮춰주기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돈을 넣으실 때, 연금 계좌에 납입하실 때 세금을 낮춰주는 거고, 세금을 돌려드리는 거고요. 세액 공제라고 저희가 표현 많이 하죠. 연말정산하실 때 연간 900만 원 한도에서는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 넣으시면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율은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많게는 16.5%까지 납입한 금액을 내년 연말정산할 때 세금 덜 내도 된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용 단계인데요. 오늘 얘기할 얘기도 여기서 조금 연결되긴 해요. 왜냐하면 연금 계좌를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 돈 돌려받을래 나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네. 투자할 때 과세 이연을 해줍니다.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때는 좀 더 큰 눈덩이로 불리려고 매매 차익이나 아니면은 분배금 나온 걸 일정 부분은 밀어줍니다. 이 세금 지금 내야 되는 돈은 맞지만 나중에 내. 이렇게 해서 과세 이연이라는 걸 해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파이로 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리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매력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많이 투자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1화부터 3화까지 얘기해 왔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요. 그 세금만큼의 돈까지 내 계좌에서 계속 굴려준다는 것. 이게 연금 ETF에서 가장 큰 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오늘 주제인 이 인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주인공이 의외로 자녀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미성년자의 개인연금 계좌, 이 개설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사이에서 붐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을까요? 왜냐면 개인연금 하면 제가 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시는 게 조금 붐처럼 일어나긴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자녀한테 증여를 해줄 수 있는 한도가 10년에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그리고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이제 이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그냥 갖고 있어라 하고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운용을 해서 좀 더 불려서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계좌에서 주는 것보다 나중에 이거를 불려서 줄 때는 과세 이연의 효과까지 누려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과세 이연할 때 복리 최대 수혜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2천만 원을 주는 게 모든 분들이 바로바로 해주실 수 있는 건 아니기도 해요.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증여라는 제도를 활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유기, 기간이 딱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있는 정기금인데 예를 들면 한 16만 원 정도를 10년 동안 증여를 하면 한 2천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기 적금을 내 자녀한테 넣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운용을 하실 때 메가 테마를 활용하면 조금 더 저희 얘기 나눴었죠. 네. 이제 좀 더 불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과세 이연이 더 크게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증여세까지 또 줄일 수 있고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AI, 휴머노이드, 그 메가테마까지 함께 섞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좀 복주머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은요,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보통의 중도 인출은 저희가 가입을 할 때 정해놓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개인연금은 기타 소득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16.5%로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출할 때 어차피 세금으로 다 토해내야 된다면 미리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개인연금 투자를 자녀들이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요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자녀가 연금으로 이거를 수령하길 바라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은 대학 등록비 아니면 자녀의 결혼 자금 이런 목적 자금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도 인출을 한 번쯤은 해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한지 오히려 그냥 일반 계좌에서 주면 분배금이든 매매 차익이든 15.4%만 떼면 되는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주신 것처럼 중도 인출하면 16.5%다. 돈 더 많이 토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자녀들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미성년자 있을 텐데 미성년자는 세금을 내지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실 세액공제 대상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키포인트 첫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하는 대신에 그 납입한 원금은 세금을 없이 인출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액공제와 무관하게 납입하고 무관하게 출금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세액공제 전환 특례, 발음도 어렵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만약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납입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 유인처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를 못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근로소득이 생기면 그때 세액공제 너네가 납입했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한 게 전환특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연에 900만 원까지 똑같이 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나중에 세제 혜택이 바뀌면 그 세법 규정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지만 내가 2천만 원 증여해 준 거를 나중에 자녀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세액공제 한도로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신청 기간이 지금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따로 제한도 없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청 기간도 따로 없고 연에 9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이점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정리를 해봤을 때 아이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니까 또 세금 폭탄 없이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연금은 연금답게 수령해야 되는 것이라고 들리기도 하는데 맞을까요? 네,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연금은 무조건 저희가 인출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연금처럼 수령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연금처럼 수령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처럼 수령하는 건 무엇일까?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인출을 할 때 꼭 알아야 될 팁 같은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단은 연금 인출을 하려면 무조건 하나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55세 이상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금 계좌를 가입하신 지 5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얘기할 수많은 연금 개시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5자라는 숫자를 좀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55세 이상 그리고 가입이 지난 지 5년이 지나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팁으로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인출이라는 게 말이 쉽지 그 제도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연금을 잘 모아놔도 매년 매달 어떻게 얼마나 인출해야 될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무작정 열심히 모았는데 뺄 때는 얼마나 빼야 되는지부터 감이 안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 많이 얘기하는 게 4%. 요게 들어봤어요. 있습니다. 네. 4% 어떤 건지 잠깐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저는 이 4%를 저희가 연금을 받고 나서 그 년에는 4%를 못 빼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굴려야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숫자가 마법의 숫자처럼 4까지만 돌아다니는데 네.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한참 전입니다. 90년대쯤에 미국에서 연금이 내 연금 모아놨던 돈이 고갈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필요할까, 얼마나 인출해야 될까라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내가 은퇴 후에 30년 동안 일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첫 해에는 평가 금액의 약 4%를 빼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첫 해에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4% 인출을 하시고 그 다음엔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한 3%라고 했을 때 3%를 더해서 조금씩 인출을 하면 내 연금을 운용하면서 어느 정도 고갈되지 않게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해는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법칙 4%를 꺼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물가 상승률만 더 반영을 해서 찾는다면 평생 마를 일은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략 이 은퇴 자금은 매년 똑같이 4%씩 빼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 연금이라는 게 본인 성향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나왔을 때 이 4%가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긴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은퇴하고 나서도 소비가 스마일 형태, 웃고 있는 모양 형태로 소비하는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네. 처음에는 은퇴한 직후에 저희 국민연금이 안 나오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돈을 쓰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돼서 일정한 조금 금액이 낮아진 만큼만 소비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비하는 금액 자체도 더 병원비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많아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출하는 금액도 처음에는 조금 많이, 그 다음에 중기에는 조금,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좀 더 길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소비 패턴에 대한 의견도 달라지고 있으니 은퇴하실 때 출금하시는 금액도 다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출금하는 형태, 제가 정액으로 하실 수도 있고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월에 200만 원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200만 원씩만 인출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정률로 딱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4%만 꾸준히 인출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형태는 다양하니까 내 소비 습관이나 아니면은 내 예상 인생 타임라인을 한번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일 소비 형태를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인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생활이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지진 않잖아요. 바쁠 때도 있고 쉬어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을 좀 입체적으로 인출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꼭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은퇴자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게 현금으로만 묶어두는 게 정답은 아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럼 돈을 꺼내기 시작하는 인출기가 있잖아요. 네. 그 인출기에 들어서도 연금을 계속 굴리면서 좀 운용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흔히들 많이 하시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은퇴를 시작해서 연금 수령 신청을 딱 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돈을 굴리지 못한다.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 네, 연금 수령을 개시하신 다음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직접 ETF 우리 배웠던 걸로 운용을 해보시고 네.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직접 운용을 하면서 내가 수령도 직접 매도해서 그만큼만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나는 펀드같이 간접 투자를 한 다음에 알아서 정액이든 정률이든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렇게도 가능하세요. 오, 네. 그럼 가능하다면 세대별로 좀 그릇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눈 게 두 가지 주인공이 있었어요. 네. 하나는 어린이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출을 정말 목전에 앞둔 연금 수령자들 이렇게인데요. 어린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액티브 ETF나 아니면 장기간 시계의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미국 대표 지수나 이런 것들을 한번 투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소비하는 게 은퇴 이후의 기간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내 타임라인을 한번 다르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그 바구니를 3개를 운영해 보신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지금 어린 분들이라면 액티브 ETF 그리고 지수 쪽으로 좀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인출기 안에서요 현금성도 있고 배당도 있고 좀 다양하거든요. 네, 이런 거 좀 맞습니다.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은퇴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첫 번째 바구니엔 어떤 걸 담으면 좋은지 네. 말씀드리면 이때는 내가 사용할 금액이 얼마일지 가늠하기 사실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현금성 관련된 상품들을 조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뭐 단기 채권이나 아니면 채권 혼합형 상품 그리고 월배당 상품들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기로 가면 네. 내가 조금 더 이 돈은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돈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고 더 투자할 수 있다 보니까 시간이 더 긴 상품들을 투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표 지수형 액티브 ETF라든지 아니면 일부는 테마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월배당 상품을 조금 같이 섞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 내 노후에 의료비나 이런 걱정 없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앞에 말한 상품을 함께 섞으시면서 미국 대표 지수랑 그리고 테마를
섞으시되 현금성도 어느 정도 채권 혼합이나 이런 안정성도 챙기실 수 있는 상품을 가져가시면 시간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꾸려보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끊어서 봤을 때 더욱더 오래 가져가려면 채권 혼합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형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굴릴 수 있는 점들이 많으니까요. 앞에 나왔던 표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하나 좀 빼먹었던 게 있어요. 그 자녀는 일단 세금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그 계좌를 굴리면서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좀 면제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아까 세금 없이 뺄 수 있다라고 한 거는 납입하신 원금, 예를 들면 증여로 말씀드렸는데 증여해 주셨던 원금만 해당이 되고요. 당연히 매매 차익이나 아니면 분배금, 요렇게 여기 ETF를 투자하심으로써 발생하시는 여러 가지 수익은 과세가 됩니다. 중도 인출하시게 되시면은 중도 인출하셨으니까 16.5%가 과세가 되실 거고요. 그대로 떼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크게 운용하셨으니까 그런 매력을 크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거고 이제 만약에 진짜 자녀도 연금으로 수령하시겠다 하면은 저율과세가 되겠죠. 네, 확실히 원금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만 수익이 난다면 그에 대해서는 세금 잘 내면서 또 이 그렇죠. 확대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은 절대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과 그 안에서 체크해야 돼야 될 특징들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저희가 지금 1화에서는 제도 계좌 배웠고 2화에서는 액티브 ETF, 3화에서는 AI 휴머노이드까지 오늘 인출로 이어졌거든요. 이 전반적으로 좀 잘 버무려 봤을 때 어떤 것들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까요? 그런데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를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요거는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은퇴하실 때 사실 퇴직연금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에 소위 말하는 꼬리표가 달리는데 네. 자금마다 특징이 너무 달라서 어. 거기에 따른 세율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해야 되는 숫자가 너무 많다. 어떤 게 좋은 전략이냐라고 해서 인출 전략이라고까지도 하는데요.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5%. 네. 연금처럼 수령하지 않으시면 16.5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음. 중도 인출하실 때도 16.5% 과세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 연금 수령에도 한도가 있어요. 한 번에 무조건 인출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놓은 제도인데요. 사실 수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 계좌의 평가액 곱하기 120을 한 다음에 네. 이제 나누기 11 마이너스 내가 지금 수령하고 있는 연금 수령 연차를 빼셔야 돼요. 너무 복잡한데요. 그죠? 복잡하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 대략 내가 최대한 길게 받으면 된다라는 점이고요. 이 연금 수령 한도를 그래도 한 번쯤은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 한도를 넘어가면 그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16.5% 또 나오는 숫자죠. 이렇게 많이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퇴직금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올해가 1년 차라고 하면 조금 사소한 숫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연에 2천만 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을 수령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과세가 되니까 네. 가능하면 요거를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진짜 10년, 20년 열심히 일해서 퇴직금이 많이 쌓였어 라고 하면 좀 억울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 퇴직금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내가 추가로 불입한 금액이랑 퇴직금을 나눠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통장을 아예 나눠서 내가 퇴직금 받는 전용 통장, 내가 세액공제 받으려고 납입한 통장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희 두 가지를 얘기해 봤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무조건 길게 받자요. 물론 내가 여유가 있으셔서 퇴직한 직후에도 다른 소득으로 당분간 메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특히 이걸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복잡한 수식을 얘기할 때 11 마이너스 뭔가 숫자를 빼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11년 차가 넘으면 그 말씀드렸던 수령 한도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조금 받으시다가 나중에는 많이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리한 게 저희 55세 이후부터 연금처럼 수령하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언제 수령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율이 저율과세 되는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55세부터 이제
70세 미만까지는 5.5%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70세부터 80세까지는 4.4%로 저율과세 해주고 마지막으로 그 이상이 되시면 3.3%로 저율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00원씩이라도 10년 동안은 받으시다가 여유가 되신다면 그 이후에는 많이 출금하시는 게 세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네,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세 가지 연금마다 세율이 정말 많기 때문에 꼭 저희가 알아야 할 팁들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중도 인출을 할 때 그 16.5% 과세를 한다라는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연금도 수령 한도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무조건 길게 받을수록 저희가 세금 덜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꼭 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연금 ETF 투자 4부작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1화에서 제도와 계좌, 2화에서 액티브 ETF 배웠고요. 3화에서 AI 휴머노이드, 뭘 담을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인출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내용들 안에서 꼭 가져가야 할 부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두 주인공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두 주인공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무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납입을 하면서 장기간 운용을 적극적으로 뭐 액티브를 활용하시거나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전환 특례라는 제도를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고 세금 걱정 없이 시작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은퇴자에는 순서랑 나만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 게 팁일 것 같은데요. 한도에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1,500만 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적연금은 내가 열심히 쌓아놨던 금액은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세율 때문에. 그래서 그 선을 지키면서 소비 습관에 맞게 한번 출금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아이 그리고 은퇴를 앞둔 분들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유리하다라는 젊은 분들의 장점 그리고 은퇴를 앞둔 부분이라면 입체적으로 또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속속들이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아쉽겠죠. 정말 마지막으로 이 부분까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인출에서 기억해야 될 게 1,5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연간 받는 한도랑은 좀 다른가? 어렵긴 한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맞아요. 제가 이 부분 빼먹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연금 받으실 때 연간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한 수식, 네. 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령 한도이고요. 두 번째가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16.5%로 세율을 받을지 아니면 두 번째는 그냥 나는 종합과세 할래 라고 하실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16.5%는 분리과세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이 합산되지 않는 대신에 조금 높은 세율을 낸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는 그냥 모든 소득 내가 받았던 거 다 통틀어서 할래 하면은 종합소득과세를 내셔야 돼요. 네, 이거는 무조건 종합소득과세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겁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게 무조건 더 높고 낮고 이런 건 아니니까 보는 상황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퇴직금이랑 내가 연금 따로 모았던 돈이랑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퇴직금을 잘 모았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받는 금액은 1,500만 원에 포함되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복잡해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증권사에서도 워낙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1,500만 원이 넘는지 아닌지 이렇게 알려주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마지막으로 넘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알람도 받으시는 서비스가 있어서 한번 연금 개시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관리하고 계시는 이제 판매사, 무조건 거래하고 계시는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 이런 쪽에 한번 상담 받으시고 진행해 보시면 내 세금 조금이라도 더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인출에 대해서 알아야 할 팁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16.5%로 받을지 혹은 나는 종합과세로 받을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나 어려우시다면 증권사 시스템을 통해서 또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통해서도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저희 4화를 통해서
통해서 여러 가지 연금 ETF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두지영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기회로 더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